맛있는 음식에는 파리가 꼬이는 법이에요. 돈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돈을 노리는 벌레 같은 사람이 꼬이기 마련이더라고요.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꽤나 부자였어요. 할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셨던 덕분에 저와 오빠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물론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엄마를 보지 못한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저를 낳고 돌아가셨거든요. 원체 몸이 약하셨지만 3명이나 되는 자식을 낳으셨으니 그게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정신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막내딸이었던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쏟았을 애정까지도 저에게 몽땅 쏟아주셨고 오빠들은 그런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아서인지 여동생인 저에게 한없이 잘해줬어요. 다만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아버지가 저를 원한 대로 다루다 보니 연애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측면에서는 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연애 부분에서는 엄격했죠. 연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애 상대를 소개해 오라고 하셨지만 적절한 남자가 없다 보니 저와 어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엄중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떨어지는 사내 놈들 잘못이지 제대로 된 놈만 데려와 봐라. 이 아빠가 그것까지 반대하겠니라고 말씀하시곤 했지만 사실 누굴 데려오든 아빠는 꼬투리를 잡고 다 반대하셨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여자가 많이 꼬여서 안 된다. 착한 사람은 여기저기 휘둘려서 안 된다. 똑똑한 사람은 너를 가르치려 들어서 안 된다네. 사실 나 핑계였죠. 덕분에 전 20대 중반이 다 되어가도록 제대로 된 연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썸을 터는 기미가 보이면 아버지는 오빠들까지 동원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한 후 연애를 못하도록 방해하곤 했었죠. 참.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잘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내가 집을 나간 겁니다. 하지만 나도 영원히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마 알아요. 인류의 최대 행복인 사랑이란 것을 꼭 시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내 연애가 계속 방해된다면 아버지에게 독립한다고 협박했어요. 아빠, 계속 이런 식이면 언제까지 나의 나이를 몇 살로 생각하냐? 우리 딸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냐? 난 26살인데 그렇다고 해서 26살에 연애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연애는 사람마다 다르잖아. 좋은 사람을 만나면 허락을 받았으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그 말을 하고 결국 어떻게든 혼란스럽게 방해했다고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진 딸과 맞지 않는 사람을 거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는 딸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지금이라도 결혼을 해줄 수 있어요. 어디서 완벽한 사람이 나타났겠어요? 누구나 작은 결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아빠가 항상 그런 생각이라면 나도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없이 사람들 간 비밀 연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밀로 하지 않고 나는 지금 나갈 거예요. 대학도 이미 졸업했고 아빠가 계속 이렇게 하면 나는 독립해서 살 거예요.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야? 멀쩡한 집을 두고 독립을 왜 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아? 요즘 뉴스만 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생기는데. 아니, 그런 허무한 곳에 딸 혼자 사는 모습을 보기 싫으면 나 좀 내버려둬라고 말해버렸어. 아버지는 처음에 제가 말로만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디 한번 해볼만 하면 해보라고 하셨지만 제가 정말로 원룸 하나를 알아보고 가게 앞까지 하려고 했었지만 그저 두 손을 들어 항복하셨어. 결국 그렇게 나이가 26이 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첫 연애를 할 수 있었어. 그때의 첫 연애 상대가 지금의 뒤였어. 남편이 되었어요. 기다려 차리고 곤란해서 방해하지 않으려고 똥을 피운 거죠.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고 단지 행복했을 뿐이었어요. 그제야 제가 꿈꾸던 연애다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 남녀의 연애는 결국 결혼으로 이어지는 법이죠.
역시 제 경우도 이렇게 행복한 연애를 한 지 3년이 되던 날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결혼을 하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중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연애조차 꼬물거리며 방해하던 우리 아버지가 결혼이라고 쉽게 허락해줄 리가 없었죠. 아버지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셨어요. 첫 번째는 남편의 직업이 안정적이지도 않은 데다가 수입조차 좋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집안이 저희 집과 많이 다르다는 점이었죠. 제가 아무리 그러한 사항이 무슨 소용이냐며 남편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봐도 아버지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엄마에게까지 한이 설득하기가 참 쉽지 않더군요. 그런 논점에게 시집을 가겠다니, 아이고. 여보, 내가 미안해요. 당신 없이도 내가 혼자 잘 키워나갔어야 하는데 남자를 버는 눈도 없게끔 내가 키워버리고. 말했어 하늘나라에서 당신 아들이나 딸이 걱정하고 있을 텐데 내가 죄인이요. 아니, 뭐래. 엄마가 있었으면 당연히 허락했을 거야. 사람이 좋은 게 우선이지 그 꼴랑돈이 어떻게 중요해? 나라이, 아빠 말 좀 들어. 그 남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너랑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최소한 번듯한 직업이라도 가진 뒤에 너랑 결혼을 하려고 했을 텐데. 어느 정도 너를 책임질 수 있고 나중에 나올 자식들마저 책임질 수 있게 된 후에 결혼을 하려고 했을 거다고. 지금 결혼하겠다는 것만 봐도 제대로 된 놈이 아닌 게 분명해.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그럼 없는 사람은 결혼조차 못해. 우리 둘이 사랑으로 결혼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점차 나아지는 거예요. 꼭 시작부터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니죠. 원래 수준이 안 맞으면 그 결과는 불행하게 되어 있는 게 결혼이지요. 지금은 사랑의 눈이 멀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아빠의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어쨌든 아빠는 이 결혼 반대니까 너도 포기하라고 했어요. 제 부탁이라면 무조건 들어주는 오빠들한테도 아빠를 설득해달라고 했지만 오빠들도 이 일만큼은 도와줄 수 없다면 미안하다고 했어요. 결혼이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저도 그랬지만 남편의 결혼의지는 확고했어요. 매일 같이 찾아와 저희 아버지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스크린 골프도 따라가서 조수 역할도 해주려고 했고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도 우리 집에서 해주러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년 정도 되면서 10번째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있다고 하네요. 그 정도가 되자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결혼을 승낙한다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일단 상견례를 해보는 데에는 동의해 주셨습니다. 저와 XX씨는 그 허락을 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까지 허락받았다면 이제 결혼까지 한 발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한 발이라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해당 부분을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네 집은 홀어머니만 계신 상황이었는데 저희 아빠가 그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믿음 말씀드릴까도 싶었지만 일단은 상견례부터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보자는 생각이 더 강했기에 그런 말 없이 상견례는 진행됐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니나 다를까 홀로 나오신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는 저희 아빠의 얼굴은 낯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시더군요. 말투도 탐탁지 않아 하는 게 티가 나서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괜히 저만 무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시어머니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더군요. 같이 기분 나빠할 법도 한데 오히려 그런 건 당연한 듯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를 설득해 주시는데 힘을 보태 주셨어요. 이렇게 집이 부유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하셨겠지만 좀 더 잘 키우지 않았나 싶어요. 네, 항상 저도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해요. 제가 좀 더 잘해줬었다면 아들도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하면서요. 하지만 사돈어른 누가 사돈이에요? 누가 아직 결혼하기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 저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그럼 지연이 아버님, 제가 실례를 무릎 채워서 몇 마디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아버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결혼을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예요. 어머님,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히 해주시죠. 아버님께 말씀 중이시잖아요. 아버님의 가정 수준 차이나 남편보다도 딸의 직업이 좋다며 우리 아들이 눈에 띄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저도 부모로서 그 마음 100번 동의해요. 의견이 조금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애들 결혼 반대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애들이 어린애도 아니고 모두 성인인데 자기들이 인생을 자기들이 정해야죠. 그래서 저는 찬성할 것도 반대할 것도 없는 거고요. 오히려 애들이 살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저를 훈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애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 방해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어느 정도 허락을 하고 온 건데 나가보니 혼자인 어머님이 계셔요. 그럼요. 딸이 있는 부모라면 그걸 허락할까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엄마를 모실 것이 뻔하고 우리 딸이 시댁에서 힘들게 살 것이 명확한데 내가 한번 나쁜 역할을 하고 욕을 먹어도 원망을 들어도 다른 인연을 찾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아버지께서 정말로 제가 혼자 있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그런 걱정은 조금은 덜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코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귀한 딸을 함부로 다루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런 말이지 누구나 할 수 있죠.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달라집니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조금 다르죠. 집안의 수준도 많이 다르고 특히 여자 가족의 수준이 더 높아서 어떻게 며느리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희가 며느리를 존중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이혼하거나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오히려 시댁 걱정이 없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가정으로 시집을 보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약속을 해보면 저는 며느리는 끝까지 소중한 손님으로 대하며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진심으로 저의 행복을 바라신다면 자식들의 결혼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시 시어머님의 말씀은 어디 하나 틀린 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말문이 막혀서 헛기침만 계속하셨었죠. 결국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신 후 결혼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어머님께서는 실제로 말씀대로 잘 지키시며 제게 책망을 받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없으시고 제게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쓰여서 한 번씩 연락을 드릴 정도였어요. 남편도 결혼 이후에도 항상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결혼한다면 달라진다는 남편의 모습은 우리 남편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사랑과 정말 잘 결혼했다고 생각하며 이대로 평생 행복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점차 세계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전에게 행복을 주었던 것들은 모두 신기루였습니다. 변함없이 지켜주는 남편의 모습, 계속 귀한 손님으로 대해주시는 시어머님의 모습,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한 말씀까지도 모두 사실입니다. 가짜고 연기였어요.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급성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전 그걸 깨닫게 되었죠. 암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평소에는 아무 증상도 보이지 않다가 말기가 되어서야 증상이 늘어나고 다른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도 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장식은 정말 끔찍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눈물은 마를 새 없이 자꾸만 흘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올라 지쳐 쓰러지게만 해 몇 번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연애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했을지언정요. 저에게 주셨던 사랑이 진심이었던 것만큼 누구보다도 아껴주시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빈자리는 정말로 세상이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 참석하기 어려워서 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장례식 자리를 겨우 지키고 있는데도 시어머니가 조문으로 찾아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맞나 싶었죠. 아, 사도 날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어쩌나 하지만 너를 참 아껴주셨던 분인데 힘내라고. 너무나 힘들어할 텐데 용서해 주시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조문까지 와주시고, 아니다. 당연히 와야지. 내가 그건 그렇고, 아가, 재산 분배 얘기는 혹시 어떻게 돼가고 있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지. 아니, 너희 아버지 재산이 좀 많았어야지. 너처럼 갑자기 부모가 죽고 자식들끼리 재산 문제도 다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되더라고. 아,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저희 오빠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서. 더 나배 남매 간의 정이 어디 있어. 그런 건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어리숙한 생각을 할 줄 알고 변호사 써서 미리 다 알아봤다. 너희? 아버지가 소유하신 상가 건물이 몇 채나 되는지 아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왜 그 상가 건물로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는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현재 상가 건물을 상속받으면 생기는 난잡한 상황도 있고 현재 월세 수입도 충분히 좋고요. 아, 그렇다면 어머님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장례식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야기하고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여 나중에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고려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사촌 중에 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건물 관리를 맡길 수 있으니 그걸로 상속받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형제들이 상속받겠다고 하는 전에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선수치란 말을 이해했습니다. 멍청이처럼 조용히 있으면 당할 일 없어요? 저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제 이름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훌륭히 알아서 처리하겠지? 어쨌든 내가 말한 대로 잘해. 그 건물 상속받아서 우리도 이득을 좀 보자. 친척들에게도 나눠줄게.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시어머니는 조문으로 온 게 아니라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걱정은 정말 제가 제대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에게 떨어질 기대 때문에 걱정되어요. 그래도 오늘도 그렇게도 예에 바르고 사람이 좋았어요. 시어머니였는데 한순간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아버지를 잃은 딸 앞에 와서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할 소리인가요? 저게 애초에 여태까지 시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는 떡고물을 받아먹기 위한 연기였다는 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시간은 흐르는 법, 장례식은 어찌어찌 무사히 끝나긴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더 안 좋아지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는 게 더 중요했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저에겐 인생이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얼마 뒤 저희 남매는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어요. 큰 오빠가 부르더라고 유산 분배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은 그 자리에 자기도 따라가겠다며 조르더라고 해요. 제가 우리 가족 이름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지금 자기를 무시하냐며 하도 성화를 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치던데 그런 남편을 저희 오빠들이 좋게 본 일은 당연히 없었어요. 오빠들은 남편을 탐탁치 않으며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님들 잘 지내셨어요? 장례식장에 제가 참석해서 많이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일이 바빠서입니다.
일정이 바빴다. 참. 나도 그래? 변명이라도 그럴듯하게 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이런 자리에 올 시간은 있고 장례식장에 올 시간은 없나? 아, 회사 일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뭐, 그런 걸로 트집을 잡고 그러세요. 형님, 트집. 그래, 자네 눈에 내가 이러는 게 트집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래, 트집을 잡는다고 하니 내 트집을 잡는 김에 좀 더 트집을 잡아보겠네. 자네는 우리 가족 일에 지금 자네가 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여기서 왜 왔어? 아니, 형님. 왜 그렇게 신랄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도 가족이고요.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얘기를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 참 뻔뻔하군요. 어쨌든 당신과는 이야기할 게 없으니 이제 돌아가 주세요. 새로운 가족끼리만 이야기를 나눌 것이니까. 아, 왜 이러시는 건가요? 혹시 제 아내에게 제사를 제대로 기르러 가려는 게 아니신가요? 뭐야, 아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그만 좀 해요. 지금 오빠들에게 무슨 소린 하는 건가요? 아, 왜 제가 잘못 말했대요? 어리석어서 당신만 혼자 두고 뭔가 일어나면 내가 뭐가 될 줄 알고 이리 오겠다고요? 아, 그지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우리 오빠들도 우울해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예의를 지키고 있다면서도 돌아가신 채로 우리 아버지께 인사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두 마음이 상했는데 더 서운한 느낌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해. 정말 그대로 돌아가 보려 해보세요. 재산을 받아오지 못할지라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할 만큼 오빠들 앞에서 창피하다며 사과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장례식 때부터 계속 그랬지만 정말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오빠들은 남편이 떠나고 나서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힘들어 보이더라도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먼저 걱정하고 위로해 주는 것을 보면서 역시 가족은 가족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더 예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나는 그 공백이 더 커 보일 거예요. 힘내세요, 정말로. 내 말이 맞아? 거기에 그런 사람이 남편이라는 게 너에게 잘해준다는 말밖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만 얘기하자. 어제나 오늘이나 이 자리로 와 우리 모두 모이라고 한 건 재산 분배 때문이야. 그것은 민감한 주제이지만 빨리 처리해두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일단 아버지 소유의 건물은 상가 2채와 빌라 1채야. 우연스럽게도 우리 3명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3개를 남겨두셨대. 알았어. 대강은 알고 있어. 덧붙일 것 없이. 각자 하나씩 가지면 될 것 같아. 막내는 뭐 가지면 좋겠어? 우린 서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싶어. 고마워 형. 하지만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돼. 나는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 같아. 건물이나 돈은 아빠가 없어도 상관없지. 오빠들이 결정해도 돼. 그럴 것 같아. 내 이해했어. 그럼 내 생각에는 막내가 빌라. 난 상가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생은 괜찮아. 그래 형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일반적으로 상가가 가장 비싸다고들 하잖아.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빌라가 가장 비싸고 또한 수익도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결혼할 때 막내가 지원을 가장 적게 받았고 아버지가 막내를 가장 예쁘게 생각하셨기도 했기 때문에 제일로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어차피 상가 2개는 유사한데 서로 가까운 곳에 있는 걸 하나씩 가는 게 좋겠지요. 그럼 되려나? 그럼 변호사님을 불러요. 솔직히 말해서 전 상관이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그런 걸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빠들도 제 마음을 알아주었는지 재산 분할 이야기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요. 위안을 받기 위해 집중하던 찰나에 저희 가족은 재산 문제로 다툼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들과 헤어진 후 집에 돌아왔는데 오빠들이 위로해줘서 그런지 어쩌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더욱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울면서 들어온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낼 마음도 없어서 그냥 제가 분할받은 빌라 주소만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지게 뭐야? 이건 무슨 주소인데 재산 뭐 받았냐? 라며 크게 화를 냈어요. 나 지금 힘들어. 말해줘 라고 했죠. 시키지 마. 그래? 어디 보자. 서울에 있는 장미빌라. 잠깐만. 너 지금 제대로 재산 받은 거 맞아? 빌라란데. 상가는 뭐고 빌라는 뭐야? 너 미쳤어.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정신이 나갔어. 그렇게 나 쫓아내더니 고작 받아온 게 뭐야? 빌라라면 상가는? 형님들이 다 가져갔어. 그래. 뭘 받아왔든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받아왔으니 됐잖아. 뭐, 이딴 것도 부잣집 딸이라고. 미련 있는 자, 그 상가들의 꽃들이 얼마나 비실지. 우리 엄마가 다 알아보고 왔어. 그걸 꼭 받으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당부했는지 알아? 너 말 조심해, 미련아. 진짜 징그러워. 그래, 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와서도 그 얘기를 하셨다. 참나, 아빠가 돌아가신 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대단한 것도 하시지. 여태까지 그런 모습을 어떻게 숨겼는지. 뭐, 너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얘가 진짜 이상해지고 있네? 얘야, 너 지금 빨리 다시 너희 형제들을 불러서 재산 분할 다시 하자고 해. 아니, 빌라가 뭐냐? 빌라가? 장난치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여기 와. 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남편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우리 집의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왜 내게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왜 매번 우리 집 재산에 관심을 가지는 건지요. 진정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여태 잘 챙겨주던 남편 덕분에 남편의 오해를 풀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실 내가 받은 빌라는 상가들보다 가치가 높은 건물이라고 말했던 것은 내게 대해 오빠들이 양보해준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죠. 그렇지만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제 말을 끊고 오빠들을 불러들이며 난리를 쳤습니다. 계속해서 상가 건물이라는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상가 건물에 지긋지긋 집착하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난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줄래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울고 있던 걸 못 봐? 내 마음을 좀 생각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좀 알아줄래? 대체 상가 건물이 뭔지 몰라서 물었는데 그 상가 건물이 내 전부라니? 내 미래야? 알아. 난 그걸 때문에 몇 년을 참고 살았는데 그걸 뺏기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상가 건물이 나의 전부라니? 참고 살다니? 당신이 뭘 참고 살았다는 거야? 그럼 뭐든 다 얘기해 줄 테니 애초에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와 함께 있으려고 매달리고 참았던 거야. 애랑 살아나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다. 우선 세고 차분히 알려줄게. 옛날에도 너보다 더 예쁜 사람들을 만나다가 결국은 너와 결혼했다. 아니, 지금 너랑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 삼촌도 상가 건물을 운영하고 있고 미련한 너랑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먼저 형님들과 얘기해보자. 그렇게 하는 게 순서야. 슬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내가 알아서 하지. 내일 형님들과 약속 잡아보자. 너랑 다시 잡을 게 있으면 이미 변호사를 만나서 서류 작업까지 다 끝냈거든. 변호사와 함께 다 끝났다고 해. 실제로 형님들은 정말 양반이지.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 그렇게 난리를 피웠던 것이야. 그렇게 무례하게 살아온 것과 지금까지 내게 해주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해 당신들의 양심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당신네 집남자들에 대해 전혀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꿈으로만 생각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부터 남편이 제게 하는 말까지 다 꿈속에서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죠.
하지만 얼마나 폭력적인 행동을 당해도 깨어날 수 없었어요. 여전히 남편은 제 앞에서 막 말을 하는데 얼굴에 쓰레기통에 찍혀지듯이 아프기만 했죠. 이것이 현실인 줄을 깨달았을 때 깊은 침묵만 지켜야 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은 엉망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이야기하며 여기까지 하더군요. 저희 아빠도 저와 같이 멍청해서 미리 재산 분할도 안 하고 가셔서 자기 인생마저 망가지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드르륵 소리를 내며 집을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지만 저는 눈물과 콧물에 범벅이 되어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대신 남편이 시끄럽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도착했고 남편은 도대체 이 시간에 누가 자꾸 귀찮게 걸기나 하는 거야 라며 온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헉. 뭐야 형님이셨구나. 그런데 잠깐 이거 뭐야 세입자 명단이야? 하나, 둘, 셋. 15 아마도 남편이 본 문자는 오빠가 우리 빌라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 명단인 것 같았어. 부동산에서 일 처리를 하면서 누구에게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려고 보내준 거겠지? 남편은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보며 말이 없더군. 그리고 잠시 후 오빠가 다시 각 세입자가 내고 있는 월세 금액들을 정리해서 보내줬는데 그걸 보고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로 변해버렸어. 아니, 빌라에 이런 게 있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괜히 오해한 걸까봐. 혼자 오버했나봐 미안해. 조금 흥분했었지? 아까 말했던 건 신경 쓰지 마. 조금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했던 거니까. 어쨌든 고생했어. 빨리 가서 푹 쉬어. 갑자기 인자한 표정으로 부드럽게 말을 걸었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했어. 저게 정말 사람인가 싶었어요. 남편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큰오빠 집으로 향했죠. 남편은 어딜 가냐며 다시 착한 척하며 붙잡았지만 신경질적으로 그 선을 뿌리쳐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제 큰오빠에게 방금 전에 있었던 상황을 모두 말했는데 큰오빠가 갑자기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물으니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엊그제 아빠가 큰오빠 꿈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 제3의 문제를 오빠가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산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아마 남편도 그 모습에 더 불안함을 느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큰오빠 꿈에 아빠가 나오셔서는 재산을 빨리 나누라고 최대한 빠르게 했다고요. 나눠야 한다고 하셨던 순간 저희 오빠에게 그러셨더군요. 그때 저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고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큰 오빠는 작은 오빠를 불러 같이 대책을 세웠어요. 사실 대책이라 할 게 없었죠.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뿐이었지만 재산 분할이 문제였던데 변호사의 말을 듣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어요. 이혼에 대한 책임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고 남편의 수액은 우리 집안 살림에 별 도움이 안 됐으니까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저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려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준다면 정말 잘하겠다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전 이미 남편의 옛날에 한 번 그러한 용서를 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결과를 보고서는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남편과 함께 와서 같이 무릎 꿇고 자신이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며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는데 글쎄요. 시어머니의 본 모습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은 그저 추하게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변호사의 말대로 이혼 소송은 잘 처리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과 동시에 저로부터 얻었던 것입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났어요.
자신의 짐을 보자기에 싸서 울면서 쫓겨나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어요. 아버지께서도 보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아마 어딘가에서 보시고 계시겠죠? 그런데 남편은 참 끝까지 추하게 굴었어요. 어느 날 세입자로부터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빌라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빌라를 바라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는데 전 전할까 하며 차를 타고 그쪽으로 향해 봤어요. 실제로 전 남편이 뭔가에 홀린 듯이 제 빌라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변 반지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쫓겨난 후 그쪽 방을 하나 얻어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도 저에게 다시 빌붙으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구겨진 채로 전차에서 내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그 후 변호사를 다시 고용했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여 그 집에서도 쫓겨나게 만든 뒤에야 제 인생의 전 남편의 그림자도 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고, 진짜 어떻게 그런 놈도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건지요.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저 스스로에게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잘 모르고 사람을 보는 법도 모르는 것이 저였죠. 이번 사건을 통해 사람과 사랑에 대해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아버지는 현재 제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직도 그때 결혼을 반대했어야 했다는 것을 후회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제는 잘 헤어졌다고 칭찬하고 계실까요? 갑작스럽게 떠나셔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던 아버지를 정말 그리워하네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